본격적인 이제 민사사건에 있어서 손해배상이 왜 어려운지를 얘기해 보면, 손해배상은 실제로 재판 절차가 두 단계로 구별이 돼 있어요. 손해배상의 책임 여부 1단계, 그 다음에 범위. 그래서 얘가 선행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그러면 범위는 판단도 안 해요.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여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대별해서 3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딸내미한테도 그때 달변에서 얘기했지만 봤죠? 봤으면 기억나죠? 이건 머릿속에 아예 구조를 박아놓는 게 좋아요. 채무불이행. 계약상에 두 사람이 약정을 했는데 채무를 불이행했다. 내지는 불법행위. 법에서 정한 바를 위반했다. 내지는 법정 책임. 법에서 이러이러한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해 놓는 법들이 있어. 물론 그게 실질적으로는 채무불이행, 불법행위의 형태를 법에 정해 놓은 걸 수 있는데, 뭐 저작권법이라든지 이런 거 각종 유상한 법들 보면 이런 것들이 정해진 경우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손해배상 책임을 생각할 때 늘 어디에 해당될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 그래서 우리 임대차 계약이나 뭔가 계약할 때 그런 거 적잖아. 이거 계약자가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제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준 사람은 포기하고, 그리고 그런 계약금의 성격을 뭐라고 하잖아요. 해약금의 성격도 있고, 그리고 손해배상의 예정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배우는 거. 그게 이제 따지고 보면 이렇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각자 약속한 걸 그렇게 설정해 놓는 거야. 그래서 책임 여부를 따져야 되는데, 책임의 여부에 있어서 이 3가지 중 어딘가에 해당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논증해야 돼요.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있다. 불법행위다. 법에서 정한 바를 요건을 충족했다. 이거를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불법행위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보통 범죄를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불법행위를 볼 때 이제 제가 이거는 좀 특수한 분위기이긴 하지만 산재 들어봤어요? 산재? 산재가 뭐예요? 산업재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아마 이럴 거야. 이 법이 있단 말이야. 여기서는 보험급여가 나가는 원인이 손해배상 책임이랑은 특히 이제 왜 그러냐면 산재로 내가 보험을 받았어. 근데 나중 돼서 손해배상 청구를 또 하는 거예요. 산재로 보상 못 받은 부분을 가지고, 위자료 이런 거 가지고. 그러면 근데 변호사들이 산재가 인정됐으니까 손해배상 책임 당연히 인정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다쳤으니까 손해배상 당연히 인정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뭐만 있으면 돼? 업무상 재해만 있으면 돼요. 업무상 재해만 있으면 돼. 그래서 업무상 재해 여부를 따지는 거야. 업무를 하다가 다쳤느냐. 그래서 지금 출퇴근길에 사고 난 걸 업무상 재해로 볼 것이냐. 반도체를 만들다가 갑자기 시간이 지나서 백혈병을 걸린 걸 업무상 재해로 볼 것이냐. 이걸 따지는 거야. 그래서 산재상의 쟁점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냐 안 되냐를 따지는 거야. 그런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좀 달라요. 여기에다가 뭐가 필요하냐. 손해가 발생된 부분은 있지. 근데 여기다가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우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할 때는 귀책 사유가 필요하다는 거 배우잖아요. 귀책 사유가 뭐예요? 고의 또는 과실 아니야. 위법 행위에 대해서. 그러면 사용자가 고의로 뭔가를 했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겠지. 그러면 처벌도 받고. 근데 대부분은 산업재해에 있어서는 과실이란 말이야. 과실은 뭐예요? 주의무 위반이야. 그래갖고 다쳤으면 보통 변호사님들이 쓰는 그 소장에 그게 사용자로서 근로자를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해야 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 이것만 계속 논해. 그러니까 신의칙만 찾고 있어요. 거의 전가의 보도야. 근데 물론 신의칙이 보충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과실이 인정되려면 주의무 상황을 찾아내야 돼. 그래서 이게 이제 산재와 관련된 실제로 핵심
그 역량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어떤 프레스기를 공사하다가 여기다 프레스기 하다가 손이 툭 잘렸어. 실제로 제 의뢰인 분 중에 한 분이 계셔. 잘렸어. 그럼 이거를 책임 묻는다고 할 때 본인이 실수해서 다친 걸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뭔가 잘못이 개입됐을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이거를 어떤 주의 의무가 있는 거냐. 그리고 이 천장에 올라가서 공사를 하는데, 이게 다 실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나중에 보시면 좋을 거야. 이 샌드위치 판넬이 이게 떨어져가지고 위에 올라가서 공사를 하다가 뚝 떨어졌어. 허리를 부러졌어요. 이랬다고 할 때 다쳤으니까 무조건 책임지는 거야? 만약에 본인이 100% 과실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도대체 어떤 책임을 지는 거냐? 왜 책임을 져야 되는 거냐? 왜 기책 사유가 있다고 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논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보면은 나중에 산업상의 안전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개별 사업, 개별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작업을 해야 될 때는 추락 방지를 위한 뭐 비계라고, 나도 그 당시 처음 찾아봤어. 비계를 설치하고, 그래서 막 법, 시행령, 행정규칙부터 찾아서 거기에 있는 구체적인 의무사항을 찾는 게 변호인의 역할이에요. 변호사의 역할. 근데 이 떨어진 사건에서 그때 제가 어서 변호사님께 이 사건을 한번 해보라 라고 해서 소장을 쓰고 접수해서 보냈더니 상대방이 책임 자체를 부인하는 거지. 우리 잘못한 거 없다. 본인이 떨어졌다. 우리는 귀책 사유가 없다. 그럼 재판부에서 이거 어떤 귀책 사유가 있냐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 친구가 당황한 거지. 다쳤으니까 귀책 사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제가 맡아갖고 여기 있는 데서 뭐 여기는 이렇게 되는 게 비계를 설치해야 되고 추락 방지 위한 각종의 의무들이 있다는 거를 서면에 담아서 이런 법령, 이런 규칙 있다. 근데 얘네 이거 안 했지 않냐? 했으면 증거 내봐. 그럼 이제 그렇게 하니까 깨갱하고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귀책 사유를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레스기를 하는 경우 여기에 무슨 방호장치들을 설치해야 돼. 이런 것들 실제 설치가 안 돼 있다. 그럼 그 자체로도 과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상황에 대한 입증을 해야 돼요. 그 어떤 주의의무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산재에서 이런 구조를 모르고 무조건 다쳤으니까 귀책사유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은 좀 말이 안 된다는 거지. 법원의 판결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입증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입증했어요. 그럼 손해배상에 지금 몇 시야? 이러다가 5시 반이네 벌써. 이러다 내가 오래 걸릴 것 같더라. 손해배상 책임을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인데, 손해배상은 우리 손해는 3분설 들어봤죠? 뭐 있어요? 통상손해, 특별손해, 정신적 손해. 근데 보통 손해의 3분설이라고 말할 때는 이 구조는 아니야. 손해의 3분설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예요. 이 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그래? 재산상 손해라고 그래. 그래서 재산상 손해라고 해서 우리가 다쳤다. 그래 내가 다쳐서 수술비 들어간다. 치료비 들어간다. 이건 다 적극적 손해예요. 안 써도 되는 걸 지출했잖아요. 근데 내가 다쳤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서 일을 못했다. 그래서 돈을 못 벌었다. 소극적 손해. 벌 수 있는 거 못 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일실수입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일실수입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손해의 개념을 차액설로 갈 때는 내가 월급 똑같이 받으면 손해가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렇게 보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법원도 다 일실수입을 인정해 주는 편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신적 손해로서 위자료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로 나누고, 이 손해에 이제 이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는 손해를 인정하는지와 관련해서 상당 인과관계 있으면 인정되는 손해, 상당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 이건 통상손해로서 인정이 되고, 예견 가능성을 요하는 손해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손해는 특별손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날 때려가지고 아니면 날 감금해서 내가 기차를 못 탔어.
그럼 기차를 못한 것 자체, 그리고 내가 때려서 다친 것 자체는 통상 손해지만 내가 중요한 계약을 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그 계약에 못 가는 바람에 뭔가 손해를 물게 됐다. 이건 특별 손해겠지. 왜냐면 이 사람 입장에서 이걸 알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대한항공인가요? 그거 뭐 이제 갑자기 불시에 착륙해가지고 지금 돌아왔잖아. 아마 그 건도 비슷한 소송들이 이어질 거야. 만약 그 사람이 중요한 계약을 못하게 돼서 생긴 불이익이 있다. 이거 근데 이걸 예견할 수 있었느냐? 알았다고 볼 수 있느냐? 그 부분을 가지고 손해의 범위를 놓고 엄청 싸울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본다고 할 때 재산상 손해로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그래서 또 여기에 이제 이거를 입증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소극적 손해 일실 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제 맥브라이드 들어봤어요? 맥브라이드? 맥브라이드가 뭐냐면 내가 갑자기 팔 한쪽이 잘렸어. 내가 아주 멀쩡할 때 내 신체의 능력을 노동력을 100이라고 놓았을 때 이런 신체적 장애 상태가 생겼을 때 그걸 몇 퍼센트로 볼 것이냐. 그래서 팔 한쪽이 잘렸을 때는 몇 퍼센트가 감소됐다고 볼 것이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이유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30살에 다쳤어요. 근데 우리가 30살에 다쳤는데 지금 32살에 소송을 해. 근데 우리 지금 정년을 보통은 옛날에 60세에서 요즘 65세까지로 확장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내가 이제 지금은 이 기간 동안에 계속 병원 생활했어. 노동력 상실률이 100%. 그리고 팔을 뭐 잘려가지고 50% 내지는 30%가 감소됐다. 그럼 이 구간별로 이 돈들을 계속 상대방한테 받아야 되는 거지. 근데 이때 받고, 이때 받고, 이때 받고, 이때 받아야 되는데 이거 어느 천년에 다 받겠어. 그래서 이거를 땡겨서 받게 되잖아요. 한 번에 계산해서. 그때 뭐가 나와? 아니 20년 뒤에 돈을 지금 미리 주면 그걸 다 주면 그만큼 이자가 늘 거 아니야. 이자 빼야 되잖아요. 그 이자를 빼는 게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이 있죠. 이 두 가지가 뭐가 있어요? 이게 호프만식이 있고 라이프니츠 뭐 방식이 있는 거야. 여기서 호프만이 나오는 거야. 호프만 계수가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에 관한 얘기고 지금 다 호프만식으로 하고 있죠. 얘들 이거 다 계산했었어. 그래서 이제 이 미래에 내가 받을 손해배상 금액을 지금 땡겨봤기 때문에 그것들을 중간이자를 빼는 방식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신체 감정을 통해서 노동능력 상실률이 얼마가 되느냐, 그리고 내가 그래서 따질 게 일단 기본적으로 내 수입을, 그리고 노동능력 상실률, 수입이 얼마, 예를 들면 한 달에 300번다. 노동능력 상실률이 30% 됐다. 이래가지고 기간이 얼마냐? 한 10년 되네. 10년에 대한 호프만 수입 따지니 6.8이네? 그럼 6.8 곱한 이 금액이 손해배상 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알아야 되냐? 수입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노동력 상실률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 신체 감정을 해야 되고, 이거는 이제 의사한테 부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호프만 계수,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이걸 보통 이제 요새는 그 법원에서 쓰는 계산기를 통해서 하지만 예전에는 이거 일일이 다 계산한 적도 있어. 이 구간을 따져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산재를 얘기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부분을 변호사들도 잘 몰라. 사실 지금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한번 들어두는 거. 그때 그 양반이 얘기했던 게 이 얘기였구나 할 때가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손해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산재를 통한 급여에도, 보험급여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 요양급여가 있고, 휴업급여가 있고, 장애급여가 있고, 유족급여가 있고, 뭐 기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문제되는 경우는 이 세 가지지. 근데 이 요양급여는 치료비예요. 휴업급여는 그 사람 일 못한 거. 장애급여는 그야말로 장애가 남은 거야. 근데 얘는 그 우리가 말하는 손해 3분설에서 어디에 대응될 것 같아요? 이건 적극적 손해. 얘는 소극적 손해. 얘는 맞아. 얘도 똑같이 소극적. 이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요양급여는 적극적 손해 빼면 돼. 근데 실제로 소극적 손해와 관련돼서 우리가 노동력 상실률
입원 기간 100%라고 따지고 그때부터 장애가 남았다고 해서 영구장애라서 이렇게 한다고 치면 우리가 계산할 때 이것만 있으면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문제는 산재로 인한 경우는 뭐 손익상계, 손익공제라고 해서 이걸 빼줘야 돼요. 근데 그러면 휴업급여는 어디부터 따지냐? 우리가 휴업한 상황. 그러니까 휴업급여가 계산되는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 안에,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 기간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노동상실 입원은 여기까지 했지만 휴업급여 기간이 여기까지다. 그러면 요만큼을 빼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장애급여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이 달라져요. 그래서 문제는 이 소송을 하면 이 구간이 달라질 때마다 이 구간별로 다 계산을 해줘야 돼. 계산을 해서 해당되는 구간. 근데 문제는 어려운 게 뭐냐면 내 그 적극적 손해의 기간, 이 기간의 돈을 예를 들어 1,500 받았어요. 노동상실이 1,500이야. 근데 이 기간에 일실수입 받았던 장애급여를 한 1,800 받았어. 그러면 뺐더니 오히려 마이너스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 구간에서 이 전체 구간 더해서 전체 구간을 빼는 게 아니고 이 해당되는 구간에서 이걸 빼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이렇게 빼거나 원래 300만 원만큼을 더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플러스가 나면 거기서 빼는 게 아니라 이 구간에서는 더 이상 받을 게 없는 거야. 그냥 없는 것 뿐인 거야. 이 구간에서 남은 걸 여기다 전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극적 손해와 계산을 할 때는 이 휴업급여, 장애급여의 공제와 관련돼서 이런 논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피고 대리인, 특히 이제 사업주 쪽은 야 이거 준 돈 다 빼야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다 빼야지 주장하면 아니 그게 다 빼야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만약에 뺄 게 없다. 그럼 이거는 공제될 게 없는 거고 이 구간에서는 이거밖에 못 빼.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 손해배상을 계산할 때도 지금 손해배상 액수가 나오면 순서대로 이제 과실상계도 해야 되고 손익공제도 해야 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 둘 중에 뭐가 먼저죠? 내가 먼저 하고 그렇게 해서 계산. 근데 이제 그 위자료는 과실상계 안 하는 거 알고 있어요? 위자료 따로 과실상계를 안 해요. 그래서 이것들은 보통 재산상 손해에 관련해서 감안을 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위자료를 계산해서 손해액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위자료는 또 산재에서 보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저런 사실을 다 입증할 수 없다고 해도 위자료의 별도 청구는 보통 가능한 편이고.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 좀 길어지고 있는데 그 손해배상 소송이 이렇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런 쟁점들이 있을 수 있고 하여튼 그래서 민사소송은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냥 구조를 이해하면 되고 손해배상 사건이 왜 어려운 것인지를 머릿속에 좀 담아두면 되는 거야. 간단히 들어두면 돼. 그렇고 이제 형사사건을 좀 얘기해 봅시다. 좀 빠르게.